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모처럼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괜스레 마음이 들뜨곤 했지요. 올해는 유난히 손주 녀석들 얼굴이 아른거려 큰맘 먹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 제가 먼저 찾아가는 수밖에요. 두 손 가득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와 손수 담근 밑반찬을 들고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문을 열어준 셔츠 바람의 아들 녀석은 반가움보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기야, 제가 불쑥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미 왔다고 버선발로 뛰어나오던 어린 시절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제 방문이 그저 업무의 연장선이라도 되는 양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어서 왔지. 할미가 맛있는 거 잔뜩 사왔다. 애써 밝은 목소리로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때마침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일어서긴 했지만 그 표정은 결코 반갑다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청객이라도 맞이한 사람처럼 말이죠.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미리 전화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집이 지금 엉망인데. 입으로는 환대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왜 또 왔나 하는 기색이 선연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그랬습니다. 제가 오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뭔지 애써 외면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얘야. 내가 남이냐? 치우긴 뭘 치워. 다들 사는 모습이 그런 거지. 손주 녀석들은 할머니가 왔다는 소리에 방에서 우르르 뛰쳐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고 이쁜 강아지들. 아이들을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퍼부으니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며느리의 싸늘한 시선이 등 뒤에 와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힘드시겠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서 숙제해야지. 아이들은 더 놀고 싶어 입을 삐죽거렸지만 며느리의 단호한 말에 시무룩해져서 방으로 쭈뼛쭈뼛 들어갔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어미 눈치를 보는구나 싶어 마음이 짠했습니다. 하기야, 저 녀석 어미 성깔이 보통이어야 말이지요.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감돌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와 며느리 눈치를 번갈아 살폈고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던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뭐라도 차려드릴까요? 아니다. 오는 길에 간단히 먹었다. 너희나 저녁 맛있게 먹어라. 아, 네. 저희도 뭐 집에 있는 걸로 간단히 차려 먹으려고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음식하기가 좀 그렇네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올 때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아들 내 집에 올 때마다 제가 밥이며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곤 했지요.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아들 녀석은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뭐라도 간단하게 차릴 테니 너희는 아이들이나 좀 챙겨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땅한 재료도 없었지만 있는 재료들을 끌어 모아 겨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밑반찬 몇 가지에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냉동실에 있던 생선도 한 마리 구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부치느라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나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순식간에 싱크대에는 각종 조리 도구와 그릇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눈치를 보며 억지로 말을 붙였지만 며느리는 제가 차린 음식에 대해 이렇다 할 감사 인사도 없이 맛있다 맛없다 품평하듯 깨작거릴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밥알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손주 녀석들 재롱이라도 없었다면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오고 싶을 만큼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애써 웃으며 아이들과 장단을 맞추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피부치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서운함과 야속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오늘은 좋은 마음으로 손주들 보러 온 것이니 웬만하면 좋게 좋게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짜 사건은 식사가 끝난 후에야 시작되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뜨거운 물 한 바가지가 불러올 파란을 말입니다. 어색하고 불편했던 저녁 식사가 겨우 끝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직접 차렸던 음식 그릇들과 김치찌개 냄비, 생선을 구웠던 프라이팬, 아이들이 사용한 식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와 한몸이 되어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 있었고 아들 녀석은 그런 며느리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서 좀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말끝을 흐리는 아들 녀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조금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긴 저 녀석이 언제 제대로 된 집안일 한번 해봤어야 말이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됐다. 뭘 내가 후딱 해치우마. 너는 애들이나 좀 봐줘라. 오랜만에 아들 내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하는 것도 영 내키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 지저분한 싱크대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못 이기는 척 어머님 괜찮은데 라며 입에 발린 소리를 했지만 얼굴에는 잘 됐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 얄미운 것. 싱크대 앞에 서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름기가 잔뜩 묻은 프라이팬과 그릇들을 보니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평소 제 살림 스타일대로라면 뜨거운 물로 한번 헹궈내고 세제를 풀어야 직성이 풀렸죠. 수도꼭지를 뜨거운 물 쪽으로 돌리고 그릇들을 헹구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등 뒤에서 날벼락 같은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가 잔뜩 성이 난 얼굴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그 얌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왜 그러냐, 아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그 살벌한 기세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한 것이지요. 어머님, 지금 설거지를 뜨거운 물로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요즘 세상에 설거지를 뜨거운 물로 해요? 그것도 이렇게 펑펑 틀어놓고 가스비 폭탄 맞으면 어머님이 내주실 거예요? 저의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다 망쳐놓으시면 어떡해요? 숨도 쉬지 않고 쏘아붙이는 며느리의 기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마치 제가 나라라도 팔아먹은 역적이라도 되는 양 몰아세우는데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고작 설거지 한번 하는데 뜨거운 물 좀 썼다고 이렇게까지 길길이 날뛸 일인가요? 아니, 그릇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찬물로는 잘 안 닦일 것 같아서 그랬다. 애써 변명하듯 말했지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참 답답하시네요. 그걸 꼭 뜨거운 물로 헹궈야 직성이 풀리세요?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세제는 또 뭐예요? 어머님, 이거 제가 쓰는 친환경 고급 세제인데 그렇게 한 번에 쭉쭉 짜서 쓰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얼마나 비싼 건데 아껴 쓰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세제 사용량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치 자기 집 귀한 세제를 축내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데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작 며느리 앞에서 세제 몇 방울 더 썼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다니요. 그리고 어머님, 그릇은 그렇게 겹쳐 놓는 거 아니에요. 코팅 다 벗겨지잖아요. 제가 아끼는 그릇인데. 아이 정말 제가 다시 다 해야겠네. 그냥 나오세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저를 밀치고 싱크대 앞을 차지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안하무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파에 드러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따위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아들 녀석 체면을 세워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평소에 순하고 말수 적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싸늘한 기운에 며느리도 순간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앙칼지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틀린 말했어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어머님이 저희 집 살림 방식을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어머님더러 설거지하라고 등 떠밀었어요?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제는 제가 먼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혜진아 너도 그만하고. 하지만 아들 녀석의 중재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제게 따박따박 대들었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어머니가 먼저 우리 집 방식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신 거잖아. 뜨거운 물 펑펑 쓰고 비싼 세제 낭비하고 그릇 험하게 다루고 이게 다 사실이잖아.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잔소리 한번 한 적 있어요? 오늘은 정말 너무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참았던 울분이 용암처럼 들끓어올랐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고작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단 말인가. 억울함과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됐다. 더 이상 너랑 말 섞고 싶지도 않다.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이따위 수모까지 당해야 하느냐?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꼴을 보이기는 싫었지만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수모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 오히려 제가 더 속상해요. 어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엉망이 됐잖아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저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나가란 말이냐? 그래, 나간다. 나가! 다시는 내년 얼굴 보나 봐라. 들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들 녀석이 어머니, 어머니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칼로 헤집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차갑고 단단한 결심 하나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 집을 뛰쳐나와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익숙한 내 집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들고 갔던 반찬통이며 간식 꾸러미가 그대로 들려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진 후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 아들 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그 악에 바친 고함 소리,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던 아들 녀석의 무기력한 모습까지.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물 좀 썼다고, 세제 좀 더 썼다고 시어미에게 그따위 막말을 퍼부을 수 있는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제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것은 바로 아들 녀석의 태도였습니다. 제 어미가 그토록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마누라 눈치만 보며 한마디 변변한 말도 못하고 쩔쩔매던 그 한심한 모습이라니. 내가 저런 걸 아들이라고 평생을 애지중지 키웠단 말인가. 허탈함과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밤이 깊도록 저는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려 해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당했던 온갖 서러운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모든 음식 준비를 떠넘기던 일, 제 생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친정 부모 생일에는 온갖 귀한 선물 공세를 퍼붓던 일,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콧배기 한 번 비치지 않았던 일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며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니, 안 참는다.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억척같이 일하며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푸대접과 멸시뿐이라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마침내 차가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늙고 병들어 힘없는 시어머니로 남아 저들의 무시와 냉대를 견디며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나마 내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그리고 오늘 내가 당한 이 수모와 멸시를 저들에게 몇 배로 되돌려 주리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모은 이 집과 약간의 땅, 그리고 은행 예금. 그것들은 오롯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저런 되먹지 못한 며느리와 방관자 아들에게 단 한 푼도 넘겨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남편 친구분 중에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언사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제 마음속에는 이미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퀭하고 지쳐 보였지만 두 눈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반격을. 그날부터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일에 대한 변명과 어설픈 사과를 늘어놓더군요. 어머니,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혜진이가 좀 예민해서 그랬어요.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됐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나는 괜찮으니 너희나 잘 지내거라.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반응에 오히려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금방 잊고 예전처럼 자신들을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어리석은 것.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차갑고 단단한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너희가 웃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 숨겨진 발톱은 이미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굳이 먼저 연락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들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며느리였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어머님, 저예요. 잠깐 들렀어요. 화면 속 며느리는 언제 그렇게 악을 써댔냐는 듯 한껏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지만 일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손에는 값비싸 보이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요. 어머님, 그날은 제가 너무 속상해서 어머님께 말실수를 했어요. 죄송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디에서도 진심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교활함이 느껴졌지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인자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말했습니다. 됐다. 아가, 나도 그날은 좀 심했다. 서로 이해해야지. 가족끼리 뭘 그리 오래 담아두겠니? 어서 앉아라. 제 반응에 며느리는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역시나 이 늙은이가 금방 잊고 자신에게 숙이고 들어올 줄 알았겠지요.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시장 갔다가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들로만 담았어요. 어머나, 어머님 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제가 아는 용한 한의원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제 건강까지 챙기는 척하는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내년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싶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이나 제 주변을 맴돌며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러다 슬며시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어머님, 저희가 요즘 주택 청약 당첨된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 모실 생각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아파트 들어가면 어머님 방부터 제일 좋은 곳으로 꾸며드릴 거예요.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는구나. 저는 일부러 더 크게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응에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사실 저희가 가진 돈만으로는 좀 부족해서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다 물려주실 재산이잖아요. 미리 좀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드디어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렇게 살랑거리며 접근한 이유가 결국은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야지. 내 아들 집 사는데 내가 당연히 보태줘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은 가진 현금이 별로 없어서.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현금이 없으시면 혹시 이 집이나 다른 부동산이라도 미리 저희 앞으로 좀. 그러면 저희가 그걸로 대출도 받고 어머님 편찮으실 때 병원비도 저희가 다 책임질 수 있고요. 참으로 기가 막힌 발상이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기들 아파트를 사고 그걸로 제 병원비를 책임지겠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며느리의 탐욕을 더욱 부추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글쎄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니 기특하구나. 둘이 한번 상의해보고 연락 주렴. 저는 일부러 여지를 남기며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희색이 만면하여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기들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지요. 어리석기는. 더 큰 기대를 품게 만들어야 나중에 더 큰 절망을 안겨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아들 녀석과 함께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들이 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죠.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가짜 재산 목록을 보여주며 상속 절차에 대해 상의하는 척했지요. 그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완전히 제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리석은 탐욕을 지켜보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았습니다. 가장 달콤한 순간에 가장 처절하게 무너뜨려줄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내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아들을 보며 나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만큼 효과적인 내부 분열은 없을 테니까요. 나는 우선 아들 녀석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외식이라도 하자며 불러내니 아들 녀석은 멋쩍어 하면서도 싫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나는 아들의 회사 생활이며 건강 등을 살뜰히 챙기는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슬쩍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새 내 아내가 백화점 VIP 라운지를 그렇게 드나든다더라. 뭘 그렇게 사들이는지 원. 너 버는 돈으로 감당이 되니? 내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아. 안쓰러워 죽겠다. 아들아. 사실 며느리가 백화점 VIP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평소 그 아이의 씀씀이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내 말에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듯 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혜진이가 그럴 리가요. 살림도 알뜰하게 잘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잘합니다. 알아서 잘하기는 뭘 잘해. 내 어미 눈에는 다 보인다. 저번에 보니 내 아내 친구들은 온통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데 혹시 내 아내도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기 싫어서 무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내 월급 뻔한데 나중에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는지. 나는 은근히 아들의 자존심을 긁고 며느리의 허영심을 부풀려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비웠지만 그 표정에는 분명 동요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성공적으로 심어진 순간이었죠. 며칠 뒤 이번에는 며느리를 따로 만났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하나 건네며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친구들과 맛있는 것이라도 사 먹으라며 환심을 샀습니다. 며느리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입이 귀에 걸렸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아들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가, 내가 요즘 걱정이 많다.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입지가 좀 불안한 모양이야. 밤늦게까지 혼자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도 잦다고 하고. 혹시 너한테는 무슨 말 없었니?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아들의 능력보다는 경제력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이가요? 저한테는 아무 말 없었는데요. 하긴 너한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겠지. 그래도 아가, 내가 옆에서 잘 좀 챙겨줘라. 남자는 바깥 일이 잘 안 풀리면
괜히 집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러잖니. 혹시 우리 아들이 너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언제든 나한테 이야기하렴. 내가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 나는 마치 며느리 편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아들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인 내가 며느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심어주었죠. 며느리는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그 머릿속은 아마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 후로 나는 교묘하게 아들 내외 사이를 오가며 이간질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며느리의 낭비벽과 시댁에 대한 불만을, 며느리에게는 아들의 무능함과 가부장적인 태도를 암시하는 정보들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도 내가 던져주는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는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찰떡처럼 붙어 다니며 내 앞에서 보란 듯이 애정행각을 벌이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향한 눈빛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고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불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불구경하듯 그들의 어리석은 다툼을 즐기며 다음 단계를 차분히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내외 사이가 파국으로 치닫는 동안 나는 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법적인 준비였죠. 지난번 만났던 남편 친구분 법무사 사무실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확실하고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유산 상속 관련 소송에서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젊은 여자 변호사를 찾아냈습니다. 이름은 백송이 변호사. 날카로운 눈매와 당찬 말투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일은 무엇인가요? 백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에 나는 오히려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동안 겪었던 며느리의 만행과 아들의 방관,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몰래 녹음해 두었던 며느리의 막말이 담긴 파일과 재산을 요구하며 보냈던 문자 메시지들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악독한 며느리에게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나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백 변호사는 가장 먼저 유언장 공증을 다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법무사를 통해 작성했던 유언장이 있었지만 혹시 모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더욱 완벽하게 내용을 보강하고 공증 절차도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에게 증여하며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나는 내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 일부를 신탁회사에 맡기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 뜻대로 재산이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아들 내외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백 변호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며느리가 과거에 나에게 행했던 부당한 대우나 재산 요구 정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었죠.
나는 그동안 일기처럼 적어두었던 며느리의 만행 기록들을 백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필요하다면 경로당 친구들이나 친척들의 증언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의 통화에서 나를 험담하며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의논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아들 녀석에게 나를 구슬려 재산을 미리 받아내라고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 심지어는 며느리가 점집을 찾아가 내 사주를 보며 언제쯤 유산을 받을 수 있을지 물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까지.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새삼 깨닫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내가 자기들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찾아와서는 온갖 아양을 떨며 내 재산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죠. 심지어는 나에게 새 아파트의 인테리어는 어떤 스타일이 좋겠냐며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 뻔뻔하고 어리석은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지만 나는 끝까지 내 속내를 감추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나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정적인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추락시켜줄 그날을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아들 내외에게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주말 저녁에 다 같이 식사나 하자고 통보해둔 상태였죠. 물론 백송이 변호사에게도 시간을 비워둘 것을 미리 언질해 두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도 제가 드디어 재산 분배에 관한 결정을 내렸으리라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아들 녀석도 덩달아 무슨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고요.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한정식집 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는 식사를 우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저의 작은 선심이었지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아들 내외는 한껏 멋을 부린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장신구들로 치장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대감과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아들 녀석은 그런 며느리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차가 좀 막혀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괜찮다. 어서들 앉아라. 음식은 미리 주문해 두었으니 곧 나올 게다. 음식이 차려지는 동안 저는 일부러 날씨 이야기나 손주들 안부 같은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제 비위를 맞추며 알랑거렸고 아들 녀석도 가끔 맞장구를 치며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역겨웠지만 저는 태연하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 길수록 그들이 느끼는 충격은 더욱 클 테니까요. 어느덧 식사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재산 문제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두고 싶어서다. 제 말에 며느리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 녀석도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뜻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어머님 편안하게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잘 알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다. 제가 손짓하자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백송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사들 하거라. 이분은 내 법률 자문을 맡아주고 계신 백송이 변호사님이시다. 앞으로 내 모든 법적 문제는
백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될 것이니 그리 알도록.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은 실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일이 자기들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겠지요. 변호사님은 어쩐 일로? 아들 녀석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백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박 여사님의 유언장 내용과 향후 재산 처분 계획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백 변호사는 가방에서 잘 봉인된 유언장 사본과 몇 가지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독사라도 본 것처럼 그 서류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머님의 유언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가 낭독하는 유언장의 내용은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겁니다. 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며 일부는 평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돌봐준 지인들에게 증여한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 한자 한자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백 변호사의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이건 무효예요. 무효. 며느리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진정하십시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완벽한 문서입니다. 공증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고요. 백 변호사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쇼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당장 이 유언장 취소하세요. 네? 며느리는 제게 달려와 팔을 붙잡고 늘어지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그 고고하고 싸가지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고? 내가 나한테 잘한 것이 과연 무엇이더냐? 내 집에 와서 뜨거운 물 썼다고 길길이 날뛰던 것, 내 살림살이 하나하나 트집 잡으며 무시하던 것, 아니면 내 재산이나 탐내며 온갖 아양을 떨던 것 말이냐? 제 싸늘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든 것을 잊고 용서한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건 다 오해예요. 어머니.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오해, 철이 없어서 내년에 그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본성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백 변호사에게 눈짓했죠. 백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며 저를 험담하고 제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의논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완전 구두쇠 영감탱이라니까. 돈은 잔뜩 쌓아놓고 쓸 줄도 몰라. 빨리 어떻게 구슬려서 내 앞으로 좀 돌려놔야 하는데 영감탱이가 만만치 않네. 그래도 뭐 아들밖에 없으니 결국엔 다 우리 차지가 되겠지? 호호호. 생생한 자기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조작,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럼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느냐? 저는 품에서 또 다른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들 녀석에게 저를 구슬려 재산을 미리 받아내라고 닥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뭐 하는 거야? 어머니 구슬려서 빨리 아파트 살 돈 받아내라고 했잖아. 내가 당신만 믿고 있는데 이렇게 무능해서 어떡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받아내지 못하면 나랑 끝인 줄 알아. 아들 녀석은 자기 목소리까지 나오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겠지요. 이것 말고도 증거는 차고 넘친다. 내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말이다. 제 고함에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심을 느낄 저는 이미 예전의 어리석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백 변호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죠. 백 변호사는 제 말에 다시 서류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는 유언장과는 별개로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중 일부를 이미 처분하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셨으며 나머지 재산 역시 신탁 계약을 통해 사후 관리 계획을 모두 수립해 두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분께 돌아갈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타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울부짖는 것을 넘어 거의 발작적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내 돈, 내 아파트.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바닥에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내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나에게 했던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내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 재산을 갖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 뿐 진정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저는 싸늘하게 말하고는 아들 녀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아직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것이냐? 내 어미가 이 지경이 되도록 너는 대체 무엇을 했느냐 말이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내 어미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죄. 너는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제 질책에 아들 녀석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죗값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백 변호사와 함께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뒤에서는 며느리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아들의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제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에게서 단 한 푼의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이 꿈꾸던 새 아파트 입주는커녕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씀씀이를 하루아침에 줄일 수 없었고 아들 녀석의 빠듯한 월급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가장 먼저 터진 것은 아파트 계약 문제였습니다. 저에게서 돈을 받아 중도금을 치르려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사방팔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이미 그녀의 평판은 땅에 떨어진 후였습니다. 저와의 일이 친척들 사이에 아름아름 퍼져나갔고 그녀의 허영심과 이기적인 성격을 아는 친구들조차 선뜻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재산만 믿고 흥청망청 쓰더니 꼴 좋다는 비아냥거림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며느리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 아들 녀석에게 온갖 히스테리를 부렸다고 합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무능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재산 하나 받아내지 못한 주제의 남자라고 할 수 있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폭언이 오갔고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인꼬부부 코스프레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향한 증오와 원망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넓고 깨끗하던 아파트에는 냉기와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살던 아파트 전세금마저 빼서 위약금을 물고 훨씬 더 작고 허름한 빌라 월세로 옮겨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같이 신경질을 부렸고 아들 녀석은 그런 며느리를 견디다 못해 밖으로 나도는 날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 밑에서 눈치만 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고요. 한때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었지만
그 아이들마저 며느리가 제게 했던 악행의 결과물처럼 느껴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지난날의 잘못을 구구절절 늘어놓았죠.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혜진이한테 씌워서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건 다 제 잘못입니다. 혜진이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없이는 저희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저 녀석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가 정말 반성한다면 네 힘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네 가정을 너 스스로 책임지고 네 아내와 아이들을 네 힘으로 건사해. 그것이 너가 나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나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줄 돈도 마음도 이제 남아있지 않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 녀석은 절망한 표정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미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마음 약해져 그들을 다시 받아준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저는 또다시 과거의 악몽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으니까요. 저는 가끔 백 변호사를 통해 아들 내외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아주 조금씩이나마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며느리도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다툼과 좌절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허황된 꿈만 좇으며 남에게 의존하려 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통쾌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일말의 희망 같은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주 먼 훗날에는 희미하게나마 용서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주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 역시 제 삶을 찾아 나아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들의 과오로 인한 혼란 속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이름 석자를 되찾고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와 시댁의 그늘에 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였던가요? 이제라도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을 살아온 낡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도 있었지만 동시에 며느리에게 온갖 수모를 당했던 아픈 기억도 함께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집을 판 돈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예금을 합쳐 조용하고 공기 좋은 교외에 작은 아담한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심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일거리를 만들었죠.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햇볕 아래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고 저녁에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마당에서 차를 마시는 생활.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지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은 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셔츠원하는 단체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원에 꾸준히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순간들이었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와 민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비슷한 연배의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때로는 소녀들처럼 깔깔거리며 웃고 떠드는 시간들이 저에게 큰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고 가끔은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롭고 즐거운 날들이었죠. 손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밉지만 어린 손주들에게까지 그 죗값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저는 백 변호사를 통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동행 없이 한 달에 한 번 제가 지정한 장소에서 손주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극구 반대했지만 결국 제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손주들은 처음에는 저를 어색해했지만 금세 예전처럼 제 품에 안겨 재롱을 부렸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응어리마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주들에게 결코 아들 내외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로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줄 뿐이었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가끔 혼자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낼 때면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모진 말과 행동에 밤새도록 눈물 흘렸던 날들, 아들의 무심함에 가슴을 쳤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의 평화를 찾기까지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들은 모두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만약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그들의 그늘 아래서 숨죽이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나에게 미소 지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원에 활짝 핀 국화꽃처럼 제 인생도 늦가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만개한 것 같았습니다. 이 평화와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가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곳 전원주택에 정착한 지도 5해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지만 제 삶의 평화는 변함없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고 오히려 하루하루 더욱 깊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앙상했던 정원의 나무들은 이제 제법 울창한 그늘을 들이울 만큼 자라났고 해마다 피고 지는 다채로운 꽃들은 제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며 풀과 나무에 물을 주고 흙냄새를 맡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지요. 텃밭에서 손수 가꾼 싱싱한 채소들로 차린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값졌습니다. 혼자 먹기 아까울 때면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마음 맞는 친구들을 초대해 조촐한 점심을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지난 삶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나누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죠. 주말이면 함께 가까운 사찰을 찾아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경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때로는 젊은이들처럼 예쁜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소녀 시절의 감성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손주 녀석들은 이제 제법 머리가 굵어져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사는 곳 근처 공원에서 만나는 그 시간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쭈뼛거리던 아이들도 이제는 할머니 품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는 것을 아는 듯 스스럼 없이 다가와 안기고 조잘조잘 학교 생활이며 친구들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녀석들이 가져오는 성적표나 상장보다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을 두었지요. 언젠가 큰 손녀딸이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랑은 왜 같이 안 사세요? 그리고 왜 저희는 할머니 댁에 못 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가, 어른들의 세상에는 아이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있단다. 할머니가 너희 엄마 아빠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은 그저 각자의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뿐이야. 그리고 할머니 집은 너희가 오기에는 좀 멀고 불편해서 그렇지. 언제든 너희를 환영한단다. 다만 지금은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란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야. 손녀딸은 제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더 깊이 안겨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속이 깊다는 것을 저는 손주들을 통해 배우곤 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아들 내외의 소식이 바람결처럼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백송이 변호사가 간간히 전해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여전히 힘겹지만 묵묵히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결국 그만두고 지금은 작은 기술을 배워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예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거칠어졌지만 표정만큼은 오히려 더 편안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소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토록 허영심 많고 이기적이던 아이가 지금은 동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과 값비싼 장신구는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작업복 차림으로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의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제법 친절하게 대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예전처럼 신경질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려 노력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힘든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연극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전처럼 남에게 의존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단호했던 결정이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정원에서 국화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탐스럽게 핀 노란 국화는 제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었죠.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뜻밖에도 아들 내외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실로 몇 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과 같은 날카로운 분노는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앙칼지고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저희가 어머님께 지은 죄 평생 뉘우치고 살아도 다 갚지 못할 거라는 거 잘 압니다. 염치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어머님께 꼭 한번 저희가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감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저희가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아들 녀석은 두서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증스럽거나 역겹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풍파를 겪으며 조금은 철이 든 어른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분노, 연민,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 같은 것들이었죠. 들어가서 차나 한잔하고 가거라.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문전박대하거나 매몰차게 내쫓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어색하게 거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화차를 내어주었죠. 며느리는 찻잔을 받아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참 좋네요. 정원도 예쁘고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예전에 그 가시 돋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꽃나무들 심고 가꾸는 재미로 산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만 마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서로가 난감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들 녀석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일어섰죠. 그래, 조심히들 가거라. 저는 그들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려 할 때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너라. 그리고 손주들한테는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전해주렴. 그 말에 아들 내외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이 용서였는지 아니면 그저 마지막 남은 일말의 정이었는지는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마당에 서서 멀리 보이는 가을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석양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 가을산처럼 온갖 풍파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기고 간 과일 바구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테지만 오늘은 왠지 그 과일들이 유난히 달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잘 익은 사과 하나를 꺼내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햇살 좋은 마루에 앉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하게 부서지는 사과의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저 혼자만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독이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함과 자유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과거의 상처는 세월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저는 현재의 평화와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곁에는 저를 아껴주는 좋은 친구들과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먼 훗날
아들 내외가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제 앞에 다시 선다면 그때는 희미하게나마 웃으며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의 일이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오롯이 제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다가올 또 다른 아름다운 날들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세월의 강물 위에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말로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행복했습니다.